교훈으로서 국가가 자살할 때는 바로 영혼이 망가졌을 때 자살한다. 사람 몸이 망가지면 치료할 수 있죠. 정신이 망가져도 치료할 수 있어요. 영혼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정신과 영혼은 좀 다르죠. 인간은 영혼이 망가지면 구제불능입니다.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사상입니다. 사상. 인간의 영혼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상투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상투쟁을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상투쟁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웠죠. 이번에 새로 된 책이 여기 표지가 새빨간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건국전쟁입니다. 건국전쟁. 이거 쓰신 분이 이영석 씨라고 이 부산 출신의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 연세가 80대입니다. 80대.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이게 470페이지니까 원고 언제 이걸 쓰셔가지고 저한테 이 원고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현직 기자 생활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기자였습니다.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서북청년단이라고 아세요? 여기 혹시 서북청년단 소속 계십니까? 서청이라고 그러죠.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이면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서북청년단 하면은 무서운 사람, 그리고 가끔 테러도 하는 사람, 이승만 맹종 세력,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식인. 서청이란 말이 이겁니다. 관서지방, 관북지방, 관북지방은 함경도, 관서지방은 평안도죠. 평안도 함경도 사람을 합쳐가지고 서북청년단 이렇게 부릅니다. 서북청년단. 즉 이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꼭두각시로 북한에 들어오고 소련군이 점령한 지하에서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인간 말살의 이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기독교 세력을 말살하고 지주들을 숙청하는 그걸 견디다 못하고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죠.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제1차 탈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공산주의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공산당을 체험하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지식인들이 특히 공산주의 이론에 취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이상한 나라 꼴이 되겠다. 공산당이 싫어서 왔는데 남한이 이거 공산당 되겠다. 더구나 당시에 여기는 남노당이, 박은영이 남노당이 강한 조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분노로 단결을 해가지고 좌익행동대와 싸우게 되죠. 지도자를 찾아보니까 이승만밖에 없다. 이승만이 공산당을 제일 잘 알고 공산당을 어떻게 해체하면 된다는 전략까지 제일 아는 사람이니까 자연히 이승만을 모시고 거리투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리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막 죽이고 해가지고 아마 수천 명 죽었을 거예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전사고 또 한쪽은 계급혁명을 하겠다는 전위대고 양쪽의 젊은 사람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는 미군정은 중립이었습니다. 좌우 대결에서 중립이었어요. 어느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1946년 10월에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 공산당은 이 빨갱이들은 아들이 아버지도 죽이고 경찰관은 더 참혹하게 죽이고 하는 이런 집단이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1946년 10월 폭동입니다. 그 이후로
공산당을 불법화 시켰습니다만은 바로 이 서북 청년단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영석 선생은 그동안에 먹물먹은 입장에서 서북 청년단을 비판적으로 봤는데 이 세력이 없었으면은 이 건국전쟁 45년에서 48년 사이의 3년 동안의 건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서북 청년단을 재평가하는 그런 책을 쓴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바로 그 전쟁, 3년 건국전쟁이라는 이름 붙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남로당의 후예, 그때 졌던 남로당의 후예들가 지금 한국에서는 득세를 해가지고 그 계열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서북 청년단만한 투쟁 세력이 만들어져야 이게 승부가 이루어질 텐데 서북 청년단은 그냥 요사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한국에 안 가려고 결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극기 집회 아닐까요? 그러나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열혈 청년들이 아직은 뭉쳐지지 않는데 모릅니다. 이것도 생존 투쟁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나오는데 그때는 피를 흘리게 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된다는 데. 자, 이렇게 국제정세, 남북관계, 한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데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내년도 잘 될 겁니다. 내년도 김정은이가 포위망에서 못 나올 겁니다. 문재인 지지율 계속 떨어질 겁니다. 40%대로 떨어졌으니까 뭐 30%대, 20%대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힘이 빠집니다. 요새 수사기관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론의 지지가 떨어지면은 그 칼날 또 무뎌지게 되는 게 이게 한국 역사의 현대사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권 말기에 가면은 꼭 대통령 주변에서 말썽이 나가지고 구속자가 생기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한 패턴인데 이걸 빨리 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대통령 중심제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힘이 세니까 또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던데 측근들하고만 식사하고 만나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많이 알 것 같으면도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안에서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스케줄을 분석을 해보면은 비서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대통령은 장관들하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일선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정보가 우선 1차적 정보가 아니라 한참 걸러져 오는 정보만 접하게 되고 그 걸러져 오는 정보는 다 왜곡이 돼가지고 용비어 청가 같은 정보로 되게 마련이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맨날 비판한다.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망고의 진리가 될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어려울 때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전략 전술을 너무나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공산당은 절대 악이라는 얘기죠.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요거 요새 한국에 맞는 말이죠.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또 공산당을 코미 나치스라고 그랬어요. 이건 코미, 그건 커뮤니스트, 나치스. 코미 나치스란 말은 이 말입니다. 이거 아주 고급 용어인데 공산주의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는 공산주의자의 특성을 갖고 있고 하나는 나치, 바로 인종주의자입니다. 인종주의자와 계급투쟁론자, 이 다 인류의 재앙입니다. 인종주의로 가지고 오면은 히틀러 유대인 학살이 인종주의에서 나온 거죠. 인종차별주의. 계급투쟁론으로 가면은 적대 계급을 말살하게 됩니다. 20세기에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게 바로 이 두 이념 때문입니다. 인종차별과 계급투쟁. 그걸 합쳐서 코미나치스라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코미나치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사상에 대해서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압니다. 코미나치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대결이 아닙니다. 김일성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김일성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한 거죠. 김일성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김정은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즉 1대 8천만의 대결이다. 이제는 전 인류의 적이 되었으니까 1대 70억의 대결입니다. 그런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돼요. 김정은 대 전 인류의 대결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 편에 설 거냐? 인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 독재자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 김정은이라는 석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를 것이냐? 김정은은 결국 석은 새끼줄입니다.